들의 꽃타령이 흥겨울 때 바다에도 피어오르는 꽃이 있었으니 바로 지쳐가는 입맛을 살려내는 꽃게다. 바닥난 체력을 끌어올려준 만큼 바다의 보약으로 통하는 꽃게. 길 떠나는 나그네는 꽃게를 쳐다보지도 말라는 말처럼 봄, 가을 꽃게 맛에 취하게 되면 가던 발길도 멈추게 된다는데 껍데기부터 속살까지 버릴 게 하나 없는 꽃게. 건강박상 오늘은 바다의 꽃내음 꽃게와 함께한다. 꽃게의 풍부한 타우린은 아미노산의 일종으로 혈압을 낮추고 혈당 상승을 억제하여 당뇨병 예방에 도움이 되고 망막 형성과 시력 보호, 알코올을 해독하는 효능이 있으며 심장과 간을 튼튼하게 하는 데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꽃게는 칼슘이 풍부하여 골다공증을 예방하며 꽃게의 껍질에 많이 함유된 키토산과 더불어 꽃게의 알에 다량으로 함유된 핵산은 피부 세포의 노화를 방지하고 재생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어서 피부를 건강하게 하고 탄력 있게 가꾸는 데 도움이 됩니다. 꽃게의 본래 이름은 곶게다. 등딱지 모양이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곶처럼 뾰족하게 생겼다 해서 곶게라 불렸다는데 곶게에서 꽃게로의 화려한 변신. 그 맛을 전해줄 첫 번째 요리는 눈물나게 맛있는 매콤함의 진수 꽃게 무침. 이어서 만나볼 두 번째 요리는 껍데기의 바삭함까지 제대로 챙겼다. 영양과 감칠맛이 살아있는 꽃게 간정. 식탁 위에 바닷꽃이 활짝 피었다. 꽃게 남녀노소 다 좋아하죠. 꽃게가 5, 6월 달에는요 암꽃게가 제철이고요. 또한 9월 달, 10월 달에는 쑥꽃게가 제철입니다. 오늘 그 제철 꽃게를 이용해서 꽃게 무침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꽃게를 고를 땐 배 부분이 하얗면서 비린내가 없고 들었을 때 묵직하고 눌렀을 때 탄력이 느껴지는 게 좋다. 꽃게는 우선 소를 이용해 깨끗하게 닦은 다음 배를 갈라 잎과 아가미를 가위로 잘라낸다. 또 게딱지 안에 있는 모래주머니와 집게도 깔끔하게 떼어낸 뒤 알맞게 잘라주는데 떼어낸 득딱지와 집게는 얼려두었다 육수를 낼 때 사용하면 좋다. 꽃게 손질하실 때 껍데기 벗기시고요. 그다음에 아가미 부분 제거하시고 난 다음에 위아래를 절단을 잘 해주셔야만이 살코기가 그대로 잘 머물러 있습니다. 꽃게 무침에 들어갈 채소도 손질하자. 양파는 채 썰고 대파는 송송. 고추는 어슷하게 썰어 깔끔하게 준비한다. 이어서 꽃게 무침의 가장 중요한 양념장을 만들 차례. 고추장과 고춧가루, 진간장을 2대 1대 1의 비율로 넣고 설탕과 가진 양념을 넣어 고루 섞어주는데 미리 만들어 숙성시키면 더 맛이 좋다. 꽃게 무침에서 양념장이 되게 중요한데요. 고추장이 2고요. 고춧가루가 1 들어가시면 좋고요. 또한 비린내 제거하기 위해서 생강 조금 넣어주시고요. 또한 물엿 대신에 설탕을 넣어줘야만이 질척거리지가 않습니다. 양념장이 담긴 볼에 미리 손질해둔 채소와 꽃게를 넣고 잘 버무려주자. 꽃게는 얼린 꽃게를 사용해야 살이 으스러지지 않고 식감도 좋다. 맛있는 꽃게 무침을 즐기는 꿀팁 하나. 탱글탱글하고 쫀득한 식감을 원한다면 버무린 꽃게를 냉장고에 20분 정도 넣어두자. 냉기로 인해 살은 더 단단해지고 속까지 간 입에 더 깊은 맛을 느낄 수 있다. 꽃게 무침에서 꽃게는요 살짝 냉동된 상태로 하기 때문에 오래 두면은 질척해질 수 있으니까 빨리 드시고요. 또 한 가지 팁은요 양념장을 숙성해 두시고 난 다음에 무쳐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쫀득한 꽃게 살이 그대로 싱싱한 바다향이 가득 담긴 꽃게 무침. 길 맛을 잘 모르는 사람들 입맛까지 단번에 사로잡는 매혹적인 붉은 맛이다. 꽃게 좋은 거 다 아시죠? 살만 좋은 게 아니라 껍질도 아주 영양가가 높습니다. 오늘은 꽃게 껍질까지 다 먹을 수 있는 꽃게 강정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서해안에서 주로 많이 잡히는 꽃게. 꽃게는 산란기인 8월까지가 금어기인데 앞으로 2~5달 후면 통통하게 살이 오른 꽃게를 만날 수 있다. 꽃게 강정에 들어갈 꽃게는 솔로 깨끗하게 닦아낸 후 등딱지를 떼어내고 여러 겹 붙어있는 아가미도 말끔하게 정리한다. 지저분한 다리 마디와 뾰족한 집게 부분도 잘라주는데 자를 때 살이 빠져나오지 않도록 주의하자. 네, 꽃게 손질하실 때
보시면은 첫 번째 마디, 두 번째 마디, 세 번째 마디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강정할 때는 첫 번째 마디만 남겨두시고요. 큰 왕집게는 한번 중간에 칼집을 주셔야만이 먹기가 좋습니다. 이어서 강정에 함께할 양념장을 준비하자. 쪽파도 송송 썰어 준비하고 다진 마늘에 간장과 고추장, 설탕, 물엿 등을 같은 비율로 넣어주는데 기호에 맞게 양념장에 매콤한 재료를 추가해도 좋다. 깐풍기 느낌이 나는 되직하고 매콤한 소스가 완성됐다. 바삭한 튀김을 즐길 수 있도록 꽃게의 쌀가루나 전분가루를 골고루 입혀주고 튀김가루와 물을 섞어 튀김옷도 만들어주자. 강정의 장점은 바로 바삭함이죠. 바삭하게 튀기기 위해서 오늘 전분가루 이용했는데요. 전분가루 대신에 찹쌀가루 이용해도 되고요. 튀김가루와 물의 비율은 1대1로 해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전분가루를 충분히 흡수한 꽃게를 튀김옷에 묻혀 잘 달궈진 기름에 튀겨내는데 겉껍데기가 노르스름할 때까지 튀기는 게 좋다. 살짝 튀기면 껍데기가 딱딱할 수 있으니 5분 이상 충분히 튀겨주자. 이어서 달궈진 팬에 기름을 두르고 양념장을 바글바글 끓여내는데 너무 센 불에선 양념이 탈 수 있으니 약불로 조절한 후 튀겨낸 꽃게를 잘 버무려준다. 매콤한 향이 솔솔. 여기에 쪽파를 올려주면 비주얼이 더 살아난다. 강정 만드실 때 보면 물엿이 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물엿이 조금 수분이 날아가야만이 그 바삭함이 잘 유지가 되기 때문에 좀 졸여주시고요. 오늘 좀 매콤하게 드시고 싶으면 청양고추 아니면 페퍼론치노 있죠? 그런 거 조금 넣으시면 더욱 좋습니다. 기호에 따라 땅콩이나 호두 같은 견과류를 잘게 다져 뿌려주면 고소한 맛의 꽃게 강정을 즐길 수 있다. 젓가락이나 포크 없이 그냥 손으로 잡고 한 입에 오독오독 먹을 수 있는 꽃게 강정. 서해 깊은 바다에 퐁당 빠져드는 맛이다. 꽃게엔 오메가3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데요. 혈관과 혈관벽에 쌓인 유해한 콜레스테롤을 배출하도록 유도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할 뿐만 아니라 두뇌 활성화 및 뇌세포의 형성과 성장을 도와 뇌를 건강하게 만드는 효능이 있습니다. 꽃게에 풍부하게 함유된 키토산과 비타민 B2, 비타민 C 등은 우리 몸의 세포 재생을 촉진하고 혈액 속 백혈구와 면역세포 기능을 강화해 면역력을 향상하고 생체 리듬을 조절해서 항바이러스 작용을 합니다. 때문에 환절기, 감기 등 각종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찜이나 탕, 또 게장으로 미식가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꽃게. 지방이 적고 아미노산이 풍부해 성장기 아이들에게도 영양 만점인데 싱싱한 꽃게로 만들어본 오늘의 건강밥상. 매콤달콤한 꽃게 무침부터 바삭하게 튀겨낸 꽃게 튀김까지 꽃게의 빨간 맛이 식탁에 활짝 피었다. 이 여름이 깊어갈수록 더 맛있어지는 꽃게. 벌써부터 가을이 기다려진다. 건강플러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보라입니다. 국내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가장 고민되는 건강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했더니 3위가 스트레스, 2위가 피로도, 그리고 1위가 바로 눈 건강에 대한 염려였다고 합니다. 특히 40, 50대에서 이런 고민이 많았는데요. 아무래도 환경적인 요인이 크겠죠. 우리 몸이 1000냥이라면 눈은 900냥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눈도 노화되기 때문에 관리가 중요한데요. 평소에 시야나 시력에 문제가 없더라도 안 질환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정기적으로 안과 검진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입과 위를 연결하며 다양한 음식물이 지나는 통로 식도. 식도는 별다른 보호막이 없어 그만큼 외부 자극에 손상되기 쉽다. 이러한 반복된 자극은 먹고 마시는 가장 일상적인 식생활을 불가능하게 하고 급기야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식도암이다. 식도암은 식도에 생기는 암을 얘기하고요. 우리가 음식물을 먹어서 통과가 되는 구강부터 위까지 통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 분들에게는 아직 생소한 드문 암인데 생긴 경우에는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는 매우 안 좋은 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계 암 사망률 6위를 차지하고 있는 식도암. 초기 증상이 거의 없으며 음식물을 삼키기 어려워지거나 식도에 통증이 나타난다면 병이 이미 상당히 진행되었다고 봐야 한다. 그만큼 그 어떤 암보다 조기 발견이 중요한데 특히 남성이 여성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유병률을 보이고 있다. 오늘 TV 주치에선 소리 없이 찾아오는 위협, 식도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이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서 시원하다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하지만 이런 반복적인 자극이 우리 식도에는 굉장히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특히 암 중에서도 식도암은 치료가 굉장히 까다로운데요. 오늘 이 시간 식도암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을 위해서 건양대학교 병원 흉부외과 황한진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식도라고 하면 흔히 생각하기에 음식물이 통과하는 통로라고 생각되기 쉬운데요. 이 식도의 구조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죠. 예, 그 정상 식도는 이제 구강을 지나서 위에 도착하기 전까지 일자 형태의 통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위 앞니에서부터 이제 길이에 따라 경부식도, 상부식도, 하부식도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주변에 이제 기관지라든지 심장, 대동맥과 같이 주요 장기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합병증 발생 시 매우 환자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뜨거운 음식물을 먹으면 마치 화상을 입은 것처럼 따끔따끔하잖아요. 식도에는 어떤 조직들로 이루어져 있나요? 식도 단면을 잘라 이제 현미경으로 봤을 때 총 이제 4개의 층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점막층 및 점막 하층은 실질적인 식도의 내벽을 이루고 있고 더 특이한 점은 이 안쪽에 굉장히 많은 임파선들이 분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이제 근육층으로 되어 있는데 근육층은 식도를 움직여서 음식물이 잘 내려갈 수 있게 도와주는 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식도의 특이한 점의 하나는 그 바깥막 다음에 아무것도 없다는 건데요. 이 원래 복부에 있는 장기들에는 장액막이라고 해서 매우 질긴 막이 존재를 하는데 그런 장액막이 없어 다른 복부 장기에 비해 매우 약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식도를 통과하게 되잖아요. 예. 이렇게 반복적인 자극을 받다 보니까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질환들도 다양할 것 같습니다. 다양한 질환들이 있는데요. 네. 우선은 크게 내과적으로 내과적인 질환, 외과적인 질환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아시는 거는 역류성 식도염을 가장 많이 아실 거라고 보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 역류성 식도염이 반복적으로 이제 식도 점막을 손상을 시키면은 발해식도라고 하는 질환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식도 선암의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 이제 수술하는 흉부외과 쪽에서 주로 다루는 외과 질환들은 식도 운동장애, 식도 누공이라든지 그다음에 식도 개실, 그다음에 식도 종양 등에 대해서 외과적 질환들에 대해 수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식도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도암으로 발전되기 전 단계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단계일까요? 암이라고 하는 게 바로 사람 몸에서 바로 생기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의 그런 전 단계 과정들을 거치면서 암으로 발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식도위암 불능증은 위와 식도를 연결해주는 문합부 주변에 자율신경계에 이상이 생기면서 음식물이 제대로 내려가지 못하는 질환이고요. 아래에 있는 내시경 사진 같은 경우에는 발해식도라고 하는 것이고 위로 연결되는 식도의 이제 구멍인데 그 주변으로 굉장히 점막의 이상 소견이 보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반복적으로 역류되는 위산에 의해서 저렇게 식도 점막이 손상이 되고 세포 번뇌가 일어나서 식도 선암으로 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식도암의 유병률, 발병률 어느 정도인가요? 식도암은 어떻게 보면은 아직까지 시청자분들은 많이 생소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맞아요. 식도암은 세계보건기구 통계에서 암 발생률로는 7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간 60만 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요. 암 관련된 사망 원인으로서 5%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는 이제 수술 관련된 사망률이 5%대에 육박을 하는데요. 쉽게 생각하시면 20명 수술하신 분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식도암이라고 하면 좀 익숙하지는 않은데 수술 후에 사망률이 적지는 않은 편인 것 같아요. 식도암의 5년 생존율도 짚어주시죠. 암 환자분들 이제 생존율을 따지고 예후를 따질 때는 5년 생존율이 가장 기본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우리나라 5년 생존율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최근까지 나왔던 5년 생존율은 40% 정도로 지금 보이고 있는데 다른 위암이라든지 대장암, 갑상선암 같은 경우에는 대략
아무리 못해도 80% 이상의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는데 이와 비교해 보면은 아직까지 식도암의 예후는 좋지 않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후가 좋지 않다. 그렇다면 예후의 재발률도 포함이 되는 거겠죠? 암 환자분들한테 제일 무서운 건 어떻게 보면 암이 재발했다고 하는 것이 그렇죠. 매우 안 좋은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식도암의 예후가 좋지 않은 이유의 첫 번째는 전이가 매우 빨리 진행되는 암입니다. 앞에서 이제 식도의 구조에서 임파선들이 굉장히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데 네. 대부분의 암들이 이런 임파선을 통해서 전신으로 전이가 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 재발률이 높은 거는 같은 장기를 따졌을 때 위암과 식도암은 바로 붙어있는 장기입니다. 그리고 이 표에서 보시다시피 T1B라고 하는 병기는 굉장히 초기에 어떤 암의 병기를 나타내는데 위암과 식도암을 비교했을 때 식도암이 위암에 비해서는 재발률이 3배 더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식도암에서 눈에 띄는 게 종양이 발생하는 부위에 따라서 종류가 다르다고 들었어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종류도 종류지만 네. 수술하는 치료 방법이 매우 많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 50cm 정도의 길이를 가지고 있는 식도의 경우 크게는 경부, 흉부, 그다음 위식도 연결 부위 암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저희 흉부외과 의사들은 흉부 식도암에 대해서 가능하면 수술적 치료를 빨리 시행하려고 하는 거고 이 방법만이 가장 근시적인 치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부 식도암 같은 경우에는 수술적 절제가 거의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나마 수술에 비해서 치료 효과가 좋은 방사선과 항암 치료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위치에서도 좀 다르고 또 식도암이 세포 종류에 따라서도 분류가 될 수 있다고요? 예, 원래 모든 암들은 다양한 세포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편평상피암을 보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식도 점막 자체가 편평상피세포기 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암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런 편평상피암이 주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적은데 서구권 지역으로 가게 되면은 아까 얘기했던 역류성 식도염과 관련된 발해식도로 인해서 저희 나라보다는 아시아권보다는 좀 5% 정도까지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발생 원인이겠죠. 식도암의 발생 원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일 텐데요. 네. 모든 의사들이 암 관련된 얘기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것일 겁니다. 첫 번째로는 제일 중요한 것이 과도한 음주와 흡연. 이것이 가장 공통적인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굉장히 뜨거운 음식들을 좋아하시는데 네. 그런 강한 자극에 뜨거운 음식이 식도 점막의 변성을 일으켜 암 발생률을 높이게 됩니다. 이런 세 가지 위험 요소로 인해서 현재 아시아권에서는 중국이 가장 식도암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직화된 육류에서 탄 부분에서는 굉장히 많은 발암 물질이 발생되고 이것이 직접 식도에 자극을 줌으로써 식도암 발생률을 높이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지금 보이시는 식도암의 유발 원인들을 종합해서 보자고 하면은 쉽게 생각하시면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알코올 중독에 좀 많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음식물을 삼키는 통로가 우리 식도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식도에 이상이 발생하게 되면 두드러지는 증상들이 있을 텐데요. 증상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짚어주시죠. 증상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연하곤란, 즉 음식물을 삼키기 어렵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증상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밥과 같은 고형 음식들을 삼키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데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물, 결론적으로는 침까지 삼키지 못하고 그런 음식물을 먹다 하더라도 다 토를 하게 되면서 환자분들은 극심한 체중 감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체중 감소가 일반 분들이 생각하시는 어떤 그런 다이어트형의 체중 감소가 아니라 굉장히 기아에 허덕이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처럼 그렇게 체중 감소가 일어나고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떤 치료를 받기에도 환자분들의 체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치료 시기를 더 이상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경우까지 생기게 됩니다. 혹시 우리가 생활 습관 중에 식도암을 좀 의심해 봐야 한다, 뭐 이런 체크리스트가 있으면 이 부분 좀 짚어주실까요? 체크리스트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났고 이런 체크리스트가 다 해당됐다고 해서 반드시 식도암이다라고
자체적으로 판단 내리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증상들에서 내가 만약에 이런 체크리스트들이 많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의사와 정확한 상담을 해보시고 필요한 검사를 진행을 해서 진단을 정확하게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우선적으로 환자분, 어떤 일반 분들께서 가장 먼저 체크를 하고 이것이 너무 안 좋다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심해지는 연하곤란이 가장 1순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식도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병원에 직접 찾아가서 환자들을 만나보고 진단법과 치료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식도는 위치에 따라 경부식도, 흉부식도, 위식도 경계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경부와 흉부식도에 주로 생기는 편평상피암을 보통 식도암이라 부르는데 최근 잘못된 식생활과 생활 습관으로 식도 길실, 위식도 역류 질환 같은 식도암 전 단계 질환을 호소하는 환자가 늘고 있다. 환자분 어디 불편해서 오셨어요? 한 달 전부터 음식 삼키는 게 힘들고 그래서 먹는 양도 줄고 간혹 구토도에서 찾아왔습니다. 술, 담배는 하세요? 날마다 소주 한 병씩 마시고 있고요. 담배는 하루에 한 갑 정도 피고 있습니다. 한 갑 정도 핀 게 지금 얼마나 됐죠? 한 30년 정도 됐습니다. 마지막에 건강검진 언제 하셨어요? 2년 전 정도에 직장에서 검진을 받았을 때 따로 이상 소견은 없었습니다. 식도는 다른 장기와는 달리 보호 장막이 없어 암세포가 식도 주변 임파선이나 장기로 쉽게 전이된다. 특히 장기간 흡연이나 음주를 해왔거나 발해식도, 식도이완 불능증을 앓고 있는 환자는 식도암 고위험군에 속한다. 이 환자는 나이를 봤을 때는 식도암일 가능성도 있지만 좀 더 다른 질환, 양성 질환이 생길 수가 있는데 식도이완 불능증이라고 해서 위랑 식도 사이 이제 연결되는 괄약근이 계속 가면 갈수록 좁아지는 질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위 내시경 및 식도 조영술을 해서 정확한 진단을 내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식도암 진단을 위해선 1차적으로 식도 위 내시경 검사나 식도 조영술을 진행한다. 식도 위 내시경 검사는 식도를 직접 관찰하고 암으로 의심되는 병변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조직을 떼내 검사를 진행할 수 있어 빠른 확진이 가능하다. 또 식도암이 이미 진행돼 식도가 좁아진 경우 식도 조영술을 실시하는데 종양의 위치나 협착 정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어디 불편해서 오셨어요? 제가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내시경 결과에서 식도가 좀 이상하다고 해가지고 병원에 오게 됐습니다. 네, 지금 식사하는 거에는 문제는 없으신가요? 네, 아직까지 이상은 없는데 검사 결과에서 이대로 내비두면 식사하는데 문제가 생길 것 같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평소 술, 담배는 어느 정도 하세요? 담배는 안 피는데 이틀에 한 번꼴로 술을 한 3병 정도 마시는 것 같습니다. 식도암은 흡연량과 음주량이 증가할수록 또 뜨거운 음식을 즐길수록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물성 단백질이나 비타민 등의 영양소 섭취가 부족한 것도 식도암 발병의 원인이다. 이 환자의 경우에는 다행히 식도암이긴 하지만 매우 극초기에 병기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 말고 내시경 치료를 통해서 점막 제거술을 통해서 근치적 치료를 할 수 있을 걸로 지금 현재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점막 제거술을 한 다음에 조직 검사를 통해 만약에 암이 남아 있다면 그때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식도암의 침윤 정도나 병기를 진단하기 위해 다양한 영상 검사를 시행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종합해 치료법을 결정하는데 주로 수술 치료, 방사선 치료, 항암 화학요법 등이 시행된다. 주변 전이나 혈액 림프절 침윤이 없는 아주 초기의 경우에는 내시경 절제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한데 환자의 현재 질병 상태나 병기에 따라 최선의 치료법을 찾아야 한다. 환자분들이 연하곤란과 관련된 증상이 생긴 다음에 병원에 오시는데 그때는 이미 암이 진행이 많이 된 상태이고 그러한 경우에는 수술적 근치적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는 환자분들이 가면 갈수록 식사를 못하고 영양실조에 빠지게 되면은 치료를 할 수 있는 몸 컨디션이 되지 않아 치료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발생 초기 자각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식도암.
잘 늘어나는 식도의 특성상 종양의 크기가 작은 초기의 경우 별다른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식도암의 경우 건강검진 시 내시경 검사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만큼 주기적인 내시경 검사가 식도암 조기 발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한 식도암, 우리의 노력으로 충분히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다. 네, 병원을 찾아가서 환자들을 만나보고 식도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식도암의 진단법에 대해서 이번에는 살펴볼 텐데요. 대략적으로 진단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굉장히 많은 진단법과 여러 가지 그 진단법에 따른 치료 방침을 결정하는 치료 방침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저희도 이런 검사들을 진행하면서 어떤 검사가 좀 더 빨리 진행되고 환자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건지 좀 전문적인 분야라서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기는 쉽지는 않을 텐데요. 지금 보시는 이런 5가지 종류들이 가장 식도암을 진단하기 위한 기본 검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검사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위내시경 검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위내시경 검사를 통해서 조직 검사로 확진을 하고 이런 식도암에 대한 기본적인 치료 방침과 진단법을 좀 더 추가적으로 결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검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이 환자가 수술적 치료를 할지 아니면 항암 방사선 치료를 할지가 제일 결정 요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검사법들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먼저 식도 조영술은 어떤 건가요? 식도 조영술은 조영제를 삼키면서 X선을 연속으로 촬영하는 검사입니다. 식도 전반의 모습을 확인하고 음식물이 잘 내려가는지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또한 식도 수술을 한 환자에게 검사를 진행하는데 이는 수술부의 누공 및 협착 여부를 확인하여 수술 후 시기가 원활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아까 말해주셨듯이 가장 힘들지만 또 가장 중요한 검사가 바로 위내시경 검사일 텐데요. 소견을 어떻게 보이는지 궁금합니다. 위내시경 검사를 시행했을 때 이제 식도암을 이렇게 육안적으로 확인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직 검사가 가능하도록 해줍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정상 식도 주변으로 이제 볼록 튀어나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초기에는 잘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옆에 보시는 것처럼 루골 용액이라고 하는 특수 염색을 통해서 병변의 길이 및 범위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됩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까맣게 된 부분이 오히려 정상 식도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렇게 이제 주황색으로 거의 원래 있던 점막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부분이 식도암이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내시경 검사랑 또 위내시경 초음파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다르고 또 초음파는 어떤 검사인지 설명해 주시죠. 위내시경 초음파 검사 같은 경우는 똑같이 위내시경으로 진행을 하는 건데 위내시경 끝에 이제 초음파 프로브가 달려 있어서 식도 벽 전반을 확인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식도암이 진단된 환자들에게서 이렇게 식도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되면은 식도의 4개 점막층이 초음파에서는 이렇게 5가지의 층으로 보이게 됩니다. 보는 것처럼 식도암 환자에서 이런 식도암이 식도의 근육층까지 지금 침범을 해서 넘어가고 있는 소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좀 이름은 익숙한 검사법들인데 식도가 사실 범위가 넓다 보니까 면밀히 살피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앞선 위내시경 초음파 검사는 암 주변에 근접하여 검사하는 것으로 일종의 나무를 보는 검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다음 이 흉복부 CT는 숲을 보는 검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주변에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대동맥과 기관지, 심장과 같은 주요 장기들이 존재하고 그 주요 장기들이 침범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검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검사를 통해서 수술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수술하는 의사의 경우 주의해야 될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됩니다. 암세포의 가장 무서운 특징은 어떻게 보면은 전신으로 전이가 되는 부분인데 네. 그런 전신의 전이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패시드 검사를 통해서 이런 전이가 너무 심하게 되신 분은 수술적 이득이 없기 때문에 항암 방사선 치료를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전이가 가장 무섭잖아요. 병기가 또 1, 2, 3, 4기로 나뉘는 건지 어떻게 나뉘는 건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이런 병기를 판단하기 위해서 앞선 검사들을 진행을 하고 병기를 이제 구분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이런 그림을
그림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네. 대부분의 암 환자분들에서 사용하는 병기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는 거는 식도암의 식도 침범 여부를 먼저 보게 됩니다. 다음으로 보는 거는 식도 주변에 퍼져 있는 인프절의 전이 여부까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런 임파선의 전이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전신 패시티 검사를 통해서 타장기 전이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저희가 이제 1기부터 4기까지의 병기를 나누게 되고 환자 재발률과 관련된 중요한 인자는 림파선 전이 유무이고 이러한 경우 임파선 전이가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 전에 먼저 항암 치료를 시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 식도암의 치료법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식도암의 치료법 어떤 것들이 있나요? 우선은 식도암의 치료를 하기 전에 치료를 하는 목적에 대해서 굉장히 좀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식도암의 수술 방법은 저희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고 저희 흉부외과 의사들한테도 고난도 수술입니다. 그래서 수술 이외에도 다른 치료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우선 수술 자체는 가장 식도암의 근치적 치료 방법이며 1기 초기 식도암 같은 경우에는 내시경적 절제술로 통해서 완치 효과를 기대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적 치료가 먼저라고 되어 있고요. 식도암의 수술은 암의 완전한 제거 뿐만 아니라 이 수술을 하시고 난 다음에 환자분이 식사를 가능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수술적 치료가 아무리 잘 되었다 하더라도 수술 후 조직 검사에서 임파선 전이라든지 그 이전 수술 전 진단에 포함되지 않았던 전이 여부가 발견이 된다고 하면은 항암 방사선 치료를 시행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수술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수술은 굉장히 좀 전문적인 분야이고 네. 이게 저희도 아직까지 풀어야 될 숙제이기도 한데요. 식도암의 수술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저희 흉부외과 의사들이 좀 굉장히 하기 어려운 고난도 수술로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는 그림은 가장 대표적으로 수술하는 방법이고요. 네. 식도를 절제하고 그 식도 절제한 부분을 대체 장기로 위를 갖다 쓰게 쓰는 수술법입니다. 수술 시 복부와 흉부 동시에 접근이 필요하고 숙련이 많이 된 흉부외과 의사의 경우에도 최소 수술 시간이 6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식도암의 위치가 굉장히 상부 쪽으로 올라가게 되는 경우에는 목까지 절개를 해서 목에서 위와 남아있는 경부식도를 연결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식도암이 이렇게 심각해지기 전에 예방을 하고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할 텐데요. 식도암의 치료가 늦어졌을 때 합병증도 있겠죠? 예, 암이 무서운 거는 아까 전에 전이 재발도 그렇지만 식도암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장기를 침범함으로써 그에 따른 합병증이 굉장히 안 좋게 나타나는 상태입니다. 네. 식도암을 납두고 치료하는 타이밍이 늦어지게 되면은 환자분들이 식사가 결론적으로 불가능해지고 제일 무서운 것은 주변 장기에 침범했을 때 합병증이 발생하는 것이 굉장히 치명적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심장이라든지 대동맥 쪽으로 침범이 됐을 때는 식도로 피가 굉장히 대량 출혈이 되면서 몇 분 만에 환자분들이 사망을 하실 수가 있고요. 폐라든지 기관지 쪽으로 침범이 돼서 폐와 식도가 연결이 됐을 때는 계속적으로 폐렴이 발생함으로써 환자분들이 폐혈증까지 갈 수도 있는 상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앞서 식도암 수술이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식도암 수술 후에 나타나는 합병증도 있을 것 같아요. 수술 후 합병증 굉장히 많은 상태고요. 수술 후 합병증이 저희가 이제 픽도 말고도 폐암을 수술하긴 하는데 식도암 같은 경우에는 폐암에서 발생하는 합병증의 거의 5배에서 10배 가까이 많은 비율로 합병증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술 시 흉부와 복부를 동시에 수술하기 때문에 수술 후 폐렴 자체도 매우 잘 오게 되고요. 두 장기를 이어붙였기 때문에 그 이어붙인 문합부에 누공이라든지 협착이 발생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합병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기관지 바로 뒤쪽에 식도가 있고 식도를 잘라낸 다음에 대체 장기인 위가 기관지 뒤쪽에 위치를 하게 되는데요. 그 장기가 녹으면서
기도로 완전히 열리고 주변에 있는 위가 굉장히 괴사되는 소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도 치료지만 환자분들이 숨을 못 쉬어가지고 호흡곤란으로 사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도암 수술 후에는 무엇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텐데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성공적인 이런 식도암 수술 이후에 이제 환자분들이 제일 걱정하시고 하는 거는 이제 수술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생활을 하셔야 되는지 네. 그런 것들을 저희한테도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일상적인 생활은 수술 후 한 달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일상적인 생활은 가능하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거는 수술한 이후에 음식을 먹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공적인 수술 후에 평상시처럼 이제 식사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식도암 환자분들의 오랜 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보시는 것처럼 음식물을 조금씩 천천히 자주 섭취를 하고 국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식도를 수술한 다음에 역류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죽과 같이 약간 끈적거리는 음식을 드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짜거나 매운 자극적인 음식 당연히 피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얘기를 드린다면은 식사를 천천히 조금씩 자주 연한 음식으로 그다음 식사 후 바로 눕지 않는 습관을 시작으로 서서히 정상 식사로 돌아오는 경과를 가져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식도암 이것만은 꼭 기억하자 정리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지금까지 전반적인 내용이 좀 많이 안 좋은 얘기만 드린 것 같아가지고 조금 속이 상하긴 하는데요. 그만큼 식도암은 암이 진행 및 전이 재발이 잘 되는 굉장히 위험한 암입니다. 네. 치료 시 환자도 물론이지만 저희 의사들도 쉽지 않고 많은 수련 과정을 겪어야 하는 부분이라 힘들 수밖에 없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러한 식도암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건강 습관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위 내시경 검사를 통해서 조기 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정기적인 위 내시경 검사 꼭 하시길 바랍니다. 자,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식도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식도암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식도암은 조기 발견이 어렵다. OX 중에 어느 걸까요? X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제 만 40세 이상에서는 이제 건강검진을 계속하고 있고 여기에서는 위 내시경도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 내시경 하면은 위까지 진입할 때까지 식도를 지나가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가능하고요. 아까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특수염색을 통해서 식도의 이제 점막 이상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조직 검사 및 조기 진단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술을 마시면 얼굴이 빨개지는 사람은 식도암 위험이 더 높다. 이건 O일까요, X일까요? O 쪽으로 생각하시는 게 좀 더 맞다라고 볼 것 같은데요. 음주 이제 안면 홍조가 생기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간에서 이제 알코올 대사 효소가 적고 그걸로 인해서 체내에 아세트알데하이드라고 하는 성분이 나타납니다. 아세트알데하이드 때문에 얼굴이 빨개지는데 이 아세트알데하이드 자체가 발암 물질이고 암의 발생률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단순히 이제 식도암뿐만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암의 발생 위험도 당연히 높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위식도 역류 질환은 디카페인 음료를 마시면 괜찮다. 이건 OX 중에 어느 걸까요? X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커피라고 하는 음식 자체가 굉장히 산성을 띠는 음식입니다. 디카페인 커피는 카페인만 제거한 것이기 때문에 산성 음식이 위에 들어가게 되면은 위에서 분비하는 위액 자체가 산성입니다. 산성과 산성이 만남으로써 식도에 굉장히 더 심한 자극을 일으키게 되고 이를 통해서 위와 식도에 전반적으로 손상을 주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위식도 역류 질환은 조산을 유발할 수 있다. 이건 O일까요, X일까요? 이거는 중간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닭이 먼저냐
다가리 먼저냐 그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위 식도 역류 질환을 가진 분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좀 비만이 많고요. 산모의 조산 위험 요인 중에 비만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임신을 하게 되면은 역류성 식도염 발생률이 또 증가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00% 연관성을 따지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관련성이 없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번에는요, 독한 술을 많이 마시는 국가일수록 이 식도암 발병률이 높다. OX 중에 어느 걸까요? 이것도 저도 고민 많이 했는데요. 네. 세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험 인자로 앞서 얘기했듯이 과도한 음주가 있습니다. 술의 도수, 하지만 그 교과서 상에서는 술의 도수 자체를 직접적으로 명시를 하지는 않고 있고요. 현재 아시아권에서 이제 식도암 발생률이 높은 나라가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의 식습관을 살펴보면은 독주와 과도한 흡연, 그다음에 뜨거운 차를 마시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식도암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뜨거운 커피나 차를 즐겨 마시는데 혹시 식도암을 걱정해야 하는 건가요? 사실 우리나라 분들 굉장히 뜨거운 커피 많이 드시잖아요. 이런 부분 걱정을 해야 할까요? 이제 현대 의학으로 넘어오면서 질병이 발생하는 원인이 딱 하나만 존재하지는 않아가지고요. 네. 이것이 꼭 맞다, 꼭 틀리다 얘기하기는 현재로서는 많이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중에 이런 위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이제 작용하면서 암을 유발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만 가지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주의하실 거는 흉통이 생길 정도로 뜨겁고 자극적인 음식을 드시는 것은 이제 암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식도에 손상을 주기 때문에 피하시는 것이 맞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을 앓고 있는데 혹시 식도염이 식도암으로 바뀔 수 있나요? 역류성 식도염이 식도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 이 부분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예, 역류성 식도염은 식이 변화 및 체중 감소, 생활 습관의 변화와 약물 치료를 통해서 조절할 수 있는 내과적 질환입니다. 조절이 안 되는 상태에서는 이제 발해 식도로 넘어가면서 식도 점막의 변화로 식도암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이제 역류성 식도염 자체만으로 식도염을 유발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역류성 식도염의 치료를 통해서 이제 전암 단계로 진행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도암으로 식도 절제술을 받았을 경우에 평소처럼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식도암 수술을 한 뒤에 어떻게 음식물을 섭취하게 되는지. 예, 식도 절제술로 복부 장기를 이용해서 이제 식도를 대체하게 되는데요. 대체로 이제 위를 사용하기 때문에 식사 습관이 바뀌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수술 부위의 회복이 잘 되었다고 하면은 식사는 충분히 구강으로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수술 후 금식 기간 및 합병증으로 인해 구강 섭취가 힘들 것으로 의사가 이제 판단하는 경우에는 수술 중에 소장으로 미움 종류의 음식을 공급할 수 있는 소장루를 설치를 하고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끝으로 식도암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할 점, 핵심을 요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식도암은 네모다라고 한다면 이 네모에 어떤 단어를 넣어주시겠어요? 제가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해봤는데요. 네. 저는 이제 눈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아직 이제 의사 생활을 한 지는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식도암 환자분들께 이제 환자분들을 이제 보다 보면은 인간의 이제 가장 본능적 욕구인 식이도 못하시고 자신이 이제 가장 좋아했던 음식도 먹지 못하고 이제 그러면서 환자 및 보호자분들께서 좀 굉장히 안쓰러워하고 많은 눈물을 흘리신 거를 봤고요. 다른 이런 식도암 환자분들께서는 우선 더 치료를 잘 받으시고 건강을 회복하셨으면 좋겠고 일반 시청자분들께서도 앞서 얘기한 건강한 습관을 통해서 이제 슬픈 눈물 없이 건강한 삶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이렇게 식도암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흉부외과 황한진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식도암을 유발하는 다양한 원인들이 있지만 무엇보다 예방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금연과 금주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뜨거운 차나 국물을 먹는 습관이 많은데요. 이런 식습관을 고쳐주는 게 좋다고 하고요. 또 평소에 건강검진을 많이 해서 식도에 어떤 질병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